어머니, 저 이제 안 올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2022년 11월 3일 밤 11시 47분. 저는 그날의 시간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해요. 아들이 사라진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어요. 가게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손에 쥔 건 텅 빈 통장 사본 한 장. 잔액 342원. 남편 장례식 때 쓰고 남은 돈까지 다 사라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쳐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7자리였던 숫자가 3자리로 줄어든 거예요. 민수가 관리하던 통장이었죠. 재작년부터 엄마 이제 내가 관리할게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라며 어쩜 그렇게 다정하게 말했는지 바보처럼 믿었어요. 내 아들인데 뭘 의심해요. 그날 밤 저는 가게 셔터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엉덩이를 파고들었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었죠. 고개를 들어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20년 넘게 지켜온 이 작은 구멍가게. 먼지 쌓인 과자 진열대, 덜컹거리는 냉장고, 깨진 타일 바닥.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버텨온 이곳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이러는 거니? 목이 메어나오는 말은 중얼거림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웃 슈퍼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중반의 그분은 저보다 10살은 어렸지만 항상 잘 챙겨주시던 분이었죠. 아줌마, 어제 민수 봤어요? 밤늦게 짐 싸들고 택시 타던데. 네. 큰 가방 2개나 들고요. 어디 취직됐나 봐요? 저는 대답 대신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얼굴 근육을 억지로 올린 거였죠. 사장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저는 민수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책상도 침대 위도 31년을 함께 살았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벽에 붙어있던 가족사진조차 떼어간 자리만 하얗게 남아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손을 갖다 댔어요. 액자가 있던 네모난 흔적만 선명했어요. 정말 가버린 거구나.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방바닥에 코를 박고 울었죠.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를 했어요. 민수 번호로 하루에 20통, 30통씩. 처음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이 나왔어요. 사흘 뒤부턴 아예 번호가 결번입니다로 바뀌었죠. 제발 한 번만 받아라. 통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빌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갑고 무심한 기계음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골목길에서 만난 통장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슈퍼 앞 평상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은 제가 지나가자 수군거림을 멈췄죠. 쯧쯧, 그러게 애를 너무 곱게만 키웠나 봐.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부모가 뭐 해줘도 당연한 줄 알지. 통장까지 맡겼다며? 아이고, 불쌍해라. 들리는 둥 마는 둥 속삭이는 목소리들.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용없었죠. 그 말들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들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줄었어요. 원래도 많지 않았지만 확실히 줄어든 게 느껴졌죠. 단골이었던 초등학생 녀석들도 이젠 편의점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하루 매출이 3만 원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월세를 걱정하며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약해져서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세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가게 문을 살짝 밀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문 닫. 고개를 들려던 순간 그림자가 후다닥 달아났어요. 가게 밖 가로등 불빛에 비친 뒷모습, 키, 걸음걸이, 어깨선, 모든 게 낯익었어요. 민수야?
저는 허겁지겁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골목길은 어둑어둑했고 가로등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죠. 사람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내쉬며 골목 끝까지 뛰어갔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다리에 힘이 풀려 가로등 기둥에 기댔어요.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11월의 밤하늘은 유독 어두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CCTV. 작년에 가게 도난 사건이 있어서 싸구려로 하나 달아뒀었죠.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한 적 없었지만 새벽 3시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카운터 구석에 있는 녹화기. 먼지를 털어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깜빡이더니 흑백 영상이 나타났어요. 날짜는 오늘, 시간은 오후 8시 23분. 가게 앞 골목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후드를 눌러 쓴 남자. 천천히 가게 쪽으로 다가오더니 문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었다 숙이기를 반복했죠. 마치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민수, 민수구나. 화면 속 남자는 분명 민수였어요. 3년을 매일 보던 아들,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에 손을 갖다 댔어요. 차가운 모니터 화면. 하지만 그 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영상 속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가게 셔터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손바닥으로 철제 셔터를 쓸어내리는 모습.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그러고는 뒤돌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왜 그냥 가? 저는 모니터를 향해 소리쳤어요. 하지만 화면 속 민수는 그대로 골목 밖으로 사라졌죠. 영상을 되돌렸어요. 다시 봤어요. 또 봤어요. 10번, 20번. 새벽 5시가 될 때까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봤어요. 민수가 셔터를 만지는 장면, 뒤돌아서는 장면, 사라지는 장면. 왜 그냥 간 거야? 모니터 앞에서 울먹였어요. 분명 날 보러 온 거잖아요. 셔터를 만진 건 뭐예요? 그냥 들어오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망설이다 그냥 간 거예요?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가게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왔죠. 저는 모니터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은 충혈됐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CCTV에 매달렸어요. 매일 밤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민수가 또 올까봐, 혹시 놓칠까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숙이네 아들, 엄마 돈 다 털어갔다며?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데 들린 목소리였어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안에서 두세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락도 안 된대. 완전히 잠적했다잖아. 요즘 애들 무섭더라. 부모를 부모로 안 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그 앞을 지나쳤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통장은 비어 있고 연락은 끊겼고 집은 텅 비었잖아요. 모든 게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CCTV 앞에 앉았어요. 일주일째 같은 자리, 같은 시간.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민수가 다시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후 11시 32분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후드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민수가 평소에 즐겨 입던 차림이었어요. 민수야. 민수구나. 화면 속 민수는 이번에도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하지만 지난번과 달랐어요. 어깨에 큰 검은 봉투를 메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어요. 한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민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봉투를 가게 셔터 앞에 내려놨어요. 쪼그려 앉아서 뭔가를 꺼냈죠. 작은 봉투 같은 게 보였어요. 뭐야, 그게 뭐야?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하지만 화질이 나빠서 정확히 보이지 않았죠. 민수는 그걸 셔터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손이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순간 까맣게 변했어요. 아니. 저는 황급히 녹화기를 흔들었어요.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화면은 그대로 먹통이었어요. 10초, 20초, 30초가 지나고 나서야 다시 화면이 돌아왔죠.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도 봉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환영이라도 본 것처럼. 아, 제발. 저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가게 셔터 앞으로 달려가 쪼그려 앉았어요. 어디 있어, 어디. 셔터 틈을 더듬었어요.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리저리 훑었죠. 먼지와 거미줄만 묻어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없는 거야? 바닥을 더듬고 화분을 들어 올리고 배달함까지 뒤졌어요. 손톱에 흙이 파고들고 무릎이 까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시간을 뒤졌을까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소리내어 울었죠.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말을 해야 알지. 다음 날 아침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60대 후반의 그분은 동네에서 소문이 제일 빠르기로 유명했죠. 정숙이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김 여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휴, 이 가게 좀 봐요. 먼지가 수북하네. 요즘 장사 안 되죠? 그냥 그럭저럭요. 그럴만도 하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누가 와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애써 담담한 척했죠. 무슨 소문이요? 아니, 민수 그 녀석 말이에요. 엄마 돈 다 들고 튀었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 나도 안다니까요. 자식이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말이야, 정숙이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 녀석 안 돌아와요. 김 여사는 제 어깨를 두세 번 툭툭 치고는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사채까지 썼다고? 그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혹시 정말 민수가 빚을 졌을까요? 그래서 도망간 걸까요?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구청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밀린 재산세 고지서였죠.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37만 원. 가게 매출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쥐고 은행 ATM 앞에 섰어요. 화면에 찍힌 잔액 342원. 어이없게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제 어떻게 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환한 불빛, 손님들로 붐비는 내부. 우리 가게와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2주가 지났어요. 가게 문을 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하지만 문을 닫을 수도 없었죠. 이게라도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정숙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한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박진수. 손이 떨렸어요. 민수 씨 보증건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째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보증이요? 네.
작년 8월에 민수 씨가 대출 보증인으로 어머니를 기재하셨어요. 금액은 1,500만 원인데 6개월째 연체 중이시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1,500만 원. 보증인. 연체.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시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숙 씨 인감 맞죠? 남자가 내민 서류. 거기 찍힌 도장은 분명 제 것이었어요. 어지러웠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죠. 2주 안에 연락 안 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명심하세요. 남자가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죠. 대출일자, 금액, 용도.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진짜였어요. 민수가 몰래 내 도장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동시에 슬픔이 북받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CCTV 녹화기를 켜려다가 멈췄어요. 손이 전원 버튼 위에서 멈칫했죠. 지워버릴까? 민수가 찍힌 영상들. 지워버리면 모든 게 끝일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요?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끝내 누르지 못했어요. 대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주 촬영된 영상이 나왔어요. 민수가 봉투를 들고 온 바로 그 장면. 화면이 끊기기 직전까지를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셔터에 뭔가를 넣으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는 장면. 그 순간 화면 오른쪽 구석에 뭔가가 보였어요.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확대했죠. 배달함. 낡은 철제 배달함이 가게 옆벽에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던 물건이었죠. 혹시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2시였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배달함 앞에 섰어요. 녹슨 철제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역시 없구나. 실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리는 순간 뭔가 바닥에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배달함 바닥판 틈 사이로 하얀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어요. 편지였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글씨를 읽었죠. 엄마. 민수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민수의 필체였죠. 엄마 미안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죠. 눈물을 닦고 다시 읽었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진짜 미안해요. 작년 겨울 엄마가 쓰러졌을 때 기억나세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잖아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셨어요. 심장판 막증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비용은 최소 2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게 통장엔 800만 원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엄마 명의로요. 미안해요. 도장을 몰래 가져다 썼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냥 간단한 검사였다고 속였죠. 엄마가 건강해진 모습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알바를 3개씩 뛰었는데도 이자도 못 갚겠더라고요. 그러다 사채까지 손댔어요. 완전히 멍청한 짓이었죠. 추심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엄마한테 피해 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한 것들 알아요. 돈은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늘 감사했어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10번도 넘게 읽었죠.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주저앉아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죠. 지나가던 새벽 배달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수가 떠난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몰래 찾아온 이유,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 아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자신을 버린 거였어요. 내가 몰랐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구겨진 종이에서 민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떴어요. 새벽 6시. 저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수 방으로 올라가 텅 빈 공간을 둘러봤죠. 액자가 있던 자리, 책상이 있던 자리, 옷장이 있던 자리. 엄마가 찾아낼게.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민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 동창,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 단골 식당. 닥치는 대로 연락했죠. 3일째 되던 날 민수 고등학교 친구 재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민수 형 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디서? 종로 쪽 공사장이요. 거기서 막노동하는 거 봤어요. 근데 형이 절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주소 알아? 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그리고 민수의 편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헝클어진 머리, 푹 꺼진 눈, 주름투성이 얼굴. 3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죠. 이런 모습으로 갈 순 없지. 욕실로 달려가 머리를 감았어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죠. 화장은 안 했어요. 눈물에 다 번질 게 뻔했거든요. 지하철을 탔어요.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재호가 보내준 주소를 따라갔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 공사장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펜스 너머로 공사 중인 건물이 보였어요. 굴착기 소리, 용접 소리, 인부들의 고함 소리. 어지러웠어요. 저기요, 여기 김민수라고 일하는 사람 있나요? 현장 사무실 앞에서 한 남자에게 물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현장 소장이었죠. 민수? 아, 그 친구. 저쪽 3층에서 철근 작업 중인데요. 지금 불러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이세요? 네. 엄마예요. 현장 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무전기를 들더니 뭐라 말했죠. 잠시 후 3층에서 누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안전모를 쓴 남자. 시멘트 가루로 뒤덮인 작업복. 찢어진 장갑. 하지만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어요. 민수였어요. 계단을 내려오던 민수가 저를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안전모 밑으로 보이는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3년 만에 보는 아들.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있나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어떻게 여길. 편지 봤다. 민수의 몸이 굳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안전모를 벗었죠. 짧게 깎은 머리, 야윈 얼굴, 퀭한 눈. 제가 아는 민수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더니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일어나. 죄송해요. 제가 엄마 인생 망쳤어요. 저 같은 자식 두셔서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던 인부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민수의 팔을 잡고 일으켰어요. 너 살 빠졌다. 네. 밥은 먹고 다니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엄마, 화 안 나세요? 나긴 뭐가 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편지를 꺼내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수술 받은 거 기억 안 나. 근데 그 뒤로 숨쉬기가 편해졌어.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안 답답하더라. 그게 다 내 덕분이었구나. 엄마,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을 하지. 엄마가 뭐 그렇게 무섭니다.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죠. 31살 다 된 사내가 아이처럼 울었어요.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시멘트 냄새, 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이제 집에 가자. 근데 빚이. 그까짓 빚, 우리 같이 갚으면 되지. 민수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죠. 엄마 혼자도 힘드실 텐데. 혼자가 아니잖아. 넌 있고. 그 말에 민수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공사장 한복판에서 모자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3년 만에 되찾은 아들. 그게 중요했죠. 정숙이네 아들. 엄마 돈 다 털어갔다며?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데 들린 목소리였어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유리창 너머로 3명의 여자가 보였어요. 다 아는 얼굴들이었죠. 2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산 사람들. 아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락도 안 된대. 완전히 잠적했다잖아. 김 여사 목소리였어요. 평소엔 그렇게 다정하던 분이 요즘 애들 무섭더라. 부모를 부모로 안 봐. 내 자식이면 뼈가 부러져도 찾아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그 앞을 지나쳤죠. 하지만 귀는 멀쩡했어요. 마지막 한마디가 등 뒤로 날아왔어요. 불쌍하긴. 남편도 일찍 보내고 아들한테마저 버림받고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죠.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애가 아닌데.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통장은 비어 있고 연락은 끊겼고 집은 텅 비었잖아요. 모든 게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손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푹 꺼진 눈두덩이, 주름투성이 볼, 새하얗게 센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민수가 떠나고 단 3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건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작별 인사였던 거죠.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방 안을 채웠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가 가게로 들어갔죠. CCTV 녹화기. 이제는 하루 일과가 되어버린 행동이었어요. 전원을 켜고 오늘 날짜 영상을 재생했어요. 오후 7시부터 빨리 감기로 돌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고양이, 택배 아저씨. 평범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9시, 10시, 11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역시 안 왔구나.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뭘 기대했던 걸까요? 민수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어리석었죠. 그런데 오후 11시 32분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후드 티셔츠, 청바지, 운동화. 평소 민수가 즐겨 입던 차림새였어요. 민수야. 떨리는 손으로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걸음걸이, 어깨선, 고개를 숙이는 각도. 모든 게 내 아들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화면 속 민수는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이번엔 지난번과 달랐어요. 어깨에 큰 검은 봉투를 메고 있었죠. 무거워 보였어요. 한쪽 어깨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민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누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처럼요. 왼쪽 골목, 오른쪽 골목, 뒤쪽까지. 그러더니 천천히 봉투를 가게 셔터 앞에 내려놨어요. 뭐 하는 거야?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민수는 쪼그려 앉았어요.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죠. 작은 봉투 같은 게 보였어요. 하얀색이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화면으로도 보일 정도였죠. 그 하얀 봉투를 셔터 틈 사이로 밀어 넣으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하지만 틈이 좁았나 봐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틈을 벌리려고 했죠.
철제 셔터가 손을 긁었는지 민수가 손을 움찔했어요. 그래도 계속 밀어 넣으려고 애썼어요. 아, 제발.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화면 속 아들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배를 누르면 되잖아요. 엄마가 문을 열어줄 텐데. 그때였어요. 화면이 지직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흔들렸죠. 안 돼, 안 돼. 녹화기를 두드렸어요.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화면은 점점 더 심하게 깜빡이다가 완전히 까맣게 변했어요. 제발, 제발. 떨리는 손으로 리셋 버튼을 눌렀어요.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하지만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도 봉투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요. 시간은 11시 34분. 단 2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영상을 되돌렸어요. 11시 32분으로 돌아갔죠. 민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 쪼그려 앉는 장면. 그리고 화면이 끊기는 순간까지 10번도 넘게 봤어요. 20번도 넘게 봤어요. 매번 같은 지점에서 화면이 끊겼어요. 민수가 뭔가를 밀어 넣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도대체 뭘 넣으려고 한 거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밖으로 뛰쳐나갔죠. 맨발이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을 얼렸어요. 12월의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죠. 가게 셔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거친 시멘트, 말라붙은 껌. 손끝에 온갖 게 묻어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셔터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어요. 좁은 틈을 따라 위아래로 훑었죠. 먼지와 거미줄이 손에 감겼어요. 하지만 종이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분을 들어 올렸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찢어진 비닐봉지, 담배꽁초, 깨진 소주병. 하찮은 것들 뿐이었죠. 왜 없는 거야? 손톱에 흙이 파고들었어요. 무릎이 까졌어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더 급한 게 있었거든요. 1시간을 뒤졌을까요?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배달함, 전봇대 및 담벼락 틈새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 하나 없는 캄캄한 하늘. 12월의 새벽은 유독 어두웠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말을 해야 알지.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새벽 배달원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손을 흔들었죠. 괜찮다고 가라고. 배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혼자 남았어요. 차가운 골목길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아침빛이 골목길을 비췄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망가진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어요. 헝클어진 머리, 흙투성이 얼굴, 피 묻은 무릎. 미친 사람 같았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몸은 녹아도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어요.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었죠. 첫 손님은 초등학생 남자애였어요. 할머니, 새우깡 주세요. 그래. 손이 떨려서 새우깡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두세 번 만에 겨우 집어서 건넸죠. 1,000원이야. 아이가 동전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이가 주워서 다시 건넸죠.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가거라. 아이가 나가고 나서 카운터에 주저앉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을 먹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생각해보니 이틀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의 그분은 언제나 소문의 밝기로 유명했죠. 정숙이 있어? 네. 들어오세요. 김 여사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휴, 이 가게 좀 봐. 먼지가 이게 뭐야? 청소를 언제 했어? 대답할 기력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였죠. 정숙이,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민수 그 녀석 안 돌아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민수가 엄마 돈 들고 튄 거.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며? 사채요? 몰랐어? 저번 주에 추심업자가 왔다 갔잖아. 동네 사람들 다 봤어. 머리가 핑 돌았어요. 추심업자라니. 사채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1,500만 원이래. 보증인이 정숙이 당신이라며. 이제 어쩌려고?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도장 찍혀 있다며. 정숙이 인감이.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죠. 정숙이, 내 말 들어. 이제 민수 포기해. 그 녀석 안 돌아와. 돌아온다 해도 빚만 더 안고 올 거야. 김 여사는 제 어깨를 두세 번 툭툭 치고는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혼자 남았어요. 가게 안이 너무 고요했어요.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렸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 20년 넘게 닦고 닦았던 이 바닥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1,500만 원. 사채? 민수가 정말 그렇게 큰 빚을 졌을까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제 도장으로. 왜 그랬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슬픔이 북받쳤죠.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가게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하루에 2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죠.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집 아들 말이야. 쯧쯧, 불쌍해라. 그래도 자식은 키우는 게 아니라더니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죠. 그 말들은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밤마다 CCTV 앞에 앉았어요. 민수가 다시 올까봐. 혹시 놓칠까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정숙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한저축은행 채권추심팀 박진수. 손이 떨렸어요. 민수 씨 보증건으로 나왔습니다. 보증이요? 네. 작년 8월에 민수 씨가 대출 보증인으로 어머니를 기재하셨습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인데 6개월째 연체 중이시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릎이 풀려 카운터에 손을 짚었죠. 저는 그런 거 서명한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시면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남자가 내민 서류. 거기 찍힌 도장은 분명 제 것이었어요. 똑같았어요. 제 이름, 제 주민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죠. 이게 2주 안에 일시불로 갚으시거나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법적 조치요? 네. 재산 압류와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가게도 포함돼요. 가게마저 빼앗긴다고요. 남편과 함께 일궈온 이 작은 가게마저요. 명심하세요. 2주입니다. 남자가 나간 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갔죠.
대출일자 2023년 8월 15일. 대출금액 1,500만 원. 대출용도 생활자금. 보증인 박정숙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도장은 진짜였어요. 제 인감도장이었어요. 민수가 몰래 내 도장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손이 떨렸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주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날 밤 CCTV 녹화기 앞에 앉았어요. 손이 전원 버튼 위에서 멈칫했죠. 지워버릴까? 민수가 찍힌 영상들. 지워버리면 모든 게 끝일까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까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을까요? 손가락이 삭제 버튼으로 향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를 수가 없었어요. 안 돼. 손을 걷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래도 내 아들인데. 대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주 촬영된 영상이 나왔어요. 민수가 봉투를 들고 온 바로 그 장면이었죠. 화면이 끊기기 직전까지를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 5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셔터에 뭔가를 넣으려다 말고 주위를 둘러보는 장면. 그 순간 화면 오른쪽 구석에 뭔가가 보였어요. 영상을 일시정지했어요. 화면을 확대했죠. 흐릿했지만 뭔가 보였어요. 배달함. 낡은 철제 배달함이 가게 옆벽에 붙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물건이었죠. 누가 쓰는지도 몰랐어요. 혹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민수의 움직임을 자세히 봤죠. 민수는 셔터 틈으로 뭔가를 넣으려다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듯 멈춰 있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른쪽으로, 배달함이 있는 쪽으로. 설마. 저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새벽 2시였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슬리퍼를 질질 끌며 가게 옆으로 갔죠. 배달함이 보였어요. 녹슨 철제 문.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손잡이에 손을 뻗었어요.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역시 없구나. 실망감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헛수고였어요. 또 헛된 희망이었어요. 문을 닫으려는 순간 뭔가 바닥에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배달함 바닥판 틈 사이로 하얀 종이 끝이 삐져나와 있었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종이를 잡아당겼어요. 잘 빠지지 않았어요. 손톱으로 틈을 벌리며 조금씩 꺼냈죠. 편지였어요. 접힌 하얀 봉투.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누군가 여러 번 만진 흔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춰봤어요. 봉투 앞면에 글씨가 써 있었어요. 엄마에게 민수의 글씨였어요. 삐뚤빼뚤하지만 분명한 민수의 필체였죠. 봉투를 여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2번이나 떨어뜨렸죠. 3번째에야 겨우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서 접힌 편지지 2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돈 봉투 하나. 얇은 갈색 봉투였어요. 편지를 먼저 폈어요. 민수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죠. 엄마 미안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글씨가 번져 보였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계속 읽어야 했어요.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 알아요. 미안하단 말로 다 되냐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요. 작년 겨울 기억나세요?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지셨을 때요. 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119 부르고 병원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엄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어요. 저 안 믿잖아요, 신 같은 거. 근데 그날은 기도했어요.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엄마만 살려달라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셨어요. 엄마는 대기실에 계시고 저만 상담실로 들어갔죠.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심장판막증이 심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6개월 안에 위험할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6개월. 위험. 그 말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최소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상태에 따라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2천만 원. 가게 통장엔 8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하죠?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간단한 검사였대요. 이상 없대요라고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으시며 다행이다라고 하셨죠. 그 웃음을 보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알아봤어요. 은행 대출, 정부 지원금, 의료비 감면. 닥치는 대로 알아봤죠. 하지만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담보가 없다고,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시간은 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 전화하셨어요. 빨리 수술 날짜 잡으셔야 합니다. 조급해졌어요. 패닉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인감도장을 가져갔어요.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1,500만 원. 제 급여 통장 사본이랑 엄마 가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미안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를 살려야 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대출금이 나오고 제 돈 500만 원을 보태서 2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엄마한테는 간단한 시술이에요. 보험 처리되니까 돈 안 들어요라고 또 거짓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어요. 6시간 걸렸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는 그 6시간이 6년 같았어요. 담배를 한 갑 다 피웠어요. 원래 안 피우는데.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복도 한가운데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회복실에서 엄마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살아계셨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엄마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기억을 못 하셨어요. 수술 전후 기억이 날아갔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부작용으로 그럴 수 있다고.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몰라서. 엄마한테는 간단한 시술이었어요. 일주일 입원하셔야 해서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래? 엄마가 기억이 안 나네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웃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대출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요. 원금 상환까지 하면 50만 원 이상이었어요. 제 알바 월급이 120만 원인데 거기서 50만 원을 떼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 생활비도 내야 하고 제 밥값도 있고 턱도 없었어요. 2개월 만에 연체가 시작됐어요. 은행에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알바를 하나 더 늘렸어요. 새벽 배달, 주유소 야간 알바. 하루에 4시간씩만 자고 일했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3개월째 되자 추심업자가 나타났어요.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가 계셨어요. 저는 이사 온 사람 찾으시나 봐요라고 둘러댔어요. 추심업자는 눈치챘지만 그냥 갔어요. 그날 밤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피해갈까봐. 엄마가 알까봐. 가게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도망쳤어요. 정말 비겁하게 짐을 쌌어요. 엄마 주무실 때 몰래 챙겼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가족 사진도 가져갔어요. 벽에서 떼어냈을 때 사진 뒷면에 먼지 자국이 하얗게 남더라고요. 미안했어요. 새벽 2시에 집을 나왔어요. 엄마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열었어요. 열면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냥 문 앞에서 절을 했어요. 3번, 엄마 미안해요라고 속으로 말했어요.
택시를 타고 갔어요. 기사님이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멀리요라고 했어요. 처음 한 달은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같이 써요. 창문도 없어요. 근데 숨을 수는 있었어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공사장 막노동이요. 일당 10만 원.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요.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편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요. 매일 밤 엄마 생각이 났어요. 가게는 잘하고 계시는지, 밥은 드시는지, 아프진 않으신지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엄마 빚지고 도망쳤어요라고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돈을 좀 모았어요. 500만 원. 대출 원금의 3분의 1이에요. 이걸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갔어요. 새벽에요. 엄마가 안 계실 시간에 CCTV가 있는 걸 알았어요. 후드를 눌렀었어요. 가게 앞에 섰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몇 번이나 그냥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문 뒤에 계실까봐. 그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비겁하죠. 그냥 돈이랑 편지를 셔터 틈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틈이 너무 좁았어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배달함이 보였어요. 거기 넣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편지를 배달함에 넣었어요. 돈봉투도 같이요. 그리고 뛰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걸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따갑죠? 다 제 잘못이에요. 돈은 계속 모을게요. 매달 보낼게요. 빚 다 갚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때 다시 갈게요. 그때는 떳떳하게 갈게요. 그 전까지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비겁한 아들이지만요. 엄마 사랑해요. 늘 감사했어요. 제 인생에서 엄마가 제일 소중해요. 건강하세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아들 민수 올림. 편지를 다 읽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중간중간 울어서요. 글자가 번져서 다시 읽어야 했어요. 손에 든 편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민수가 쓴 글씨 위에 제 눈물이 떨어졌죠.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돈봉투를 열었어요.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했어요. 세어봤어요. 정확히 500만 원이었어요. 민수가 6개월 동안 공사장에서 벌어모은 돈.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모은 돈. 그 힘든 시간들이 이 돈에 담겨 있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돈봉투도 같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새벽 골목길에 제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목소리도 쉬었어요.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새벽 6시,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다시 폈어요. 민수의 글씨를 한자 한자 쓰다듬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찾아낼게. 일어났어요.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어요. 집으로 들어가 씻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냈죠.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빨간 코, 헝클어진 머리. 빗으로 머리를 빗었어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정신 차려, 박정숙. 이제 아들 찾으러 가야지. 책상 서랍을 뒤졌어요. 민수 친구들 연락처를 찾았어요. 오래된 수첩이 나왔죠. 고등학교 때 민수가 쓰던 거였어요. 첫 번째 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재호야? 민수 엄마야.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재호야, 혹시 민수 봤니? 어디 있는지 아니? 민수 형이요? 잘 모르는데. 제발 뭐라도 알면 말해줘. 엄마가 꼭 찾아야 해.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한 달 전에 한 번 본 것 같아요. 어디서? 종로 쪽이요. 공사장 근처에서. 어디? 정확히 어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재호가 주소를 찾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여기에요. 종로구 창신동 123번지. 재개발 공사장이요. 고마워, 재호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핸드폰, 민수의 편지, 그리고 민수가 보낸 돈 봉투도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려다 멈춰섰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 화장대로 갔어요. 오래전에 쓰던 화장품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입술에 연지를 살짝 찍었죠. 거울을 다시 봤어요. 조금 나아 보였어요. 적어도 밤새 온 티는 덜 났어요. 가자.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아침 7시.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슈퍼, 세탁소, 분식집. 30년을 산 동네였어요. 민수야, 기다려. 엄마가 간다. 종로까지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탔어요. 지하철도 1번 탔죠. 창신동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동네였어요. 낡은 집들, 좁은 골목길, 언덕이 가팔랐어요. 재호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어요. 123번지. 높은 펜스가 쳐져 있었어요. 공사장이었죠. 펜스 틈으로 들여다봤어요. 굴착기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죠. 시멘트 냄새, 용접 소리, 고함 소리. 민수야. 목이 메었어요. 저 안에 민수가 있을까요? 정말 여기 있을까요? 현장 사무실을 찾았어요.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50대 정도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현장 소장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혹시 여기 김민수라고 일하는 사람 있나요? 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민수? 있긴 한데. 무슨 일이신지? 저, 엄마예요. 민수 엄마. 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동정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민수가 엄마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서. 지금 어디 있어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3층에서 철근 작업 중인데. 잠깐만요. 소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민수야, 사무실로 좀 와봐. 손님 오셨어. 네, 소장님. 무전기에서 민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3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어요. 조금 쉰 것 같았지만 분명 민수 목소리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앉으세요. 금방 올 겁니다. 소장이 의자를 권했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서서 문만 쳐다봤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렸어요. 소장님 무슨...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멈춰 섰어요. 저를 봤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민수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작업복이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었죠.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어요. 손에는 찢어진 장갑을 끼고 있었고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전모를 벗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가 드러났죠. 야윈 얼굴, 퀭한 눈, 수척한 볼. 제가 아는 민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여길. 민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어요. 편지 봤다. 민수의 몸이 굳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현장 사무실 한가운데에서요. 소장님이 놀라서 일어섰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를 바닥에 박았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인생 망쳤어요. 저 같은 자식 두셔서. 일어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일어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올 줄 몰랐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일어나. 무릎 꿇지 마. 민수를 붙잡아 일으켰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많이 빠졌나 봐요. 일으켜 세우고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뺨이 쑥 들어갔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입술은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물었잖아. 밥 먹고 다니냐고. 민수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화낼 줄 알았나 봐요. 소리칠 줄 알았나 봐요. 그냥 먹어요. 거짓말. 살 많이 빠졌어. 민수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거친 수염이 손에 닿았어요. 민수는 그대로 굳어 있었죠. 엄마, 왜 그랬니?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 죄송해요. 됐어.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을 감고. 하지만 결국 터져나왔어요. 으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31살 다 된 사내가 엄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시멘트 냄새, 땀 냄새가 났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아들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기 때 재우던 것처럼요. 민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장님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셨어요. 문을 닫으며 천천히 하세요라고 하셨죠. 민수의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고개를 들더니 눈물 범벅인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화 안 나세요? 나긴 뭐가 나.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무슨.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민수가 쓴 그 편지요. 수술 받은 거 기억 안 나. 근데 그 뒤로 숨쉬기가 편해졌어. 계단 오를 때 가슴이 안 답답하더라. 밤에 잠도 잘 오고. 엄마, 그게 다 내 덕분이었구나. 내가 살려준 거였어. 민수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소리 없이요. 조용히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바보같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을 하지. 엄마가 뭐 그렇게 무섭니다. 죄송해요. 엄마한테 짐 되기 싫어서. 짐은 무슨.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 엄마한테 짐이 되나. 민수를 의자에 앉혔어요. 저도 옆에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빚 얼마나 남았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원금 포함해서 1,800만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어요. 맞네. 죄송해요. 됐다니까. 그만 미안해하고.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가 보낸 그 500만 원이요. 이거, 그건 내가 보낸 거잖아. 고맙더라. 근데 말이야.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는 이 돈보다 내가 더 중요해. 돈은 벌면 되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잖아. 엄마, 내일부터 같이 계획 세우자. 엄마도 가게 더 열심히 하고 너도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고 둘이 힘 합치면 못 갚을 것도 없어. 정말요? 그럼 우리 둘이면 되지 뭐.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민수의 웃음이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어렸을 때 폭신했던 그 손이 아니었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집에 가자. 근데 이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오늘은 엄마랑 가야 해. 밖으로 나가 소장님을 찾았어요. 소장님은 멀리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소장님, 오늘 민수 좀 데려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오늘 일당은 계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민수 그 친구 성실해요.
맨날 제일 먼저 오고 제일 늦게 가요. 좋은 아들 두셨네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감사합니다, 소장님. 민수가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낡은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 평소 입던 옷차림이었어요. 가자. 네, 엄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민수가 제 옆에서 한 발짝 뒤쳐져 걸었어요. 왜 자꾸 뒤에서 걸어? 그냥, 죄송해서요. 손잡아. 네. 제가 먼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제 도망가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말하고. 민수가 꽉 제 손을 잡았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손길이었죠. 버스를 탔어요.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민수야. 네. 배고프지? 조금요. 집 가서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뭐 해주실 건데요? 내가 좋아하던 거. 김치찌개. 민수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웃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민수가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돼요? 내 집인데 왜 물어? 문을 열었어요. 3년 만에 민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앉아 있어. 부엌으로 들어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김치밖에 없었어요. 고기도 없고 두부도 없었죠. 민수야, 마트 다녀올게. 제가 갈게요. 아니야, 엄마가 갈게. 너 쉬어.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두부, 파, 마늘을 샀어요. 라면도 몇 개 샀죠.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두 식구 밥을 해야겠구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죠. 엄마, 제 방은 내일 같이 청소하자. 오늘은 그냥 쉬어.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고기 굽는 냄새, 김치 익는 냄새. 3년 만에 맡는 집밥 냄새였어요. 밥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3년 만에 식사였죠. 민수는 숟가락을 들더니 망설였어요. 먹어. 왜 그래? 그냥 꿈 같아서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민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많이 먹어. 민수는 밥 두 공기를 비웠어요. 김치찌개도 거의 다 먹었죠. 먹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굶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배불러요. 진짜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어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어야지. 설거지를 하는데 민수가 옆에 왔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민수가 설거지를 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그릇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았죠. 엄마, 왜? 내일부터 뭐 하면 돼요? 일단 구청 가자. 빚 상담 받고, 그리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네.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요. 이불을 깔아줬어요. 편히 자. 엄마도요. 불을 끄고 제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뒤척이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이제 시작이야. 빚을 갚아야 했어요. 1,800만 원. 큰 돈이었죠.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와 함께라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봤더니 민수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침 드세요. 내가 끓였어? 네. 맛없을 수도 있어요. 라면을 한 입 먹었어요. 간이 좀 짜고 면이 퍼졌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맛있다.
정말요? 응. 우리 아들 요리 잘하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 구청으로 갔어요. 빚 상담을 받았죠. 상담원이 말했어요. 분할 상환 신청하시면 5년에 걸쳐 갚으실 수 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민수와 제 이름을 나란히 썼죠. 이제 둘이 함께 갚아나가는 거예요. 구청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저 취직할게요. 제대로 된 직장 구할게요.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민수는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봤어요. 저는 가게를 일찍 열고 늦게 닫았죠. 한 달 뒤 민수가 구청 일용직에 합격했어요.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엄마 붙었어요. 진짜? 축하해.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3년 만에 먹는 치킨이었죠. 건배, 콜라잔을 부딪혔어요. 민수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못할 게 뭐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단단해 보였어요.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1년이 흘렀어요. 빚은 절반 가까이 갚았어요. 매달 빠짐없이 30만 원씩 입금했죠. 가끔 더 여유 있을 땐 50만 원씩 넣었어요. 민수는 구청 정규직 시험에 합격했어요. 월급이 올랐죠. 저는 가게를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여전히 수군거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민수 요즘 구청에서 일한다며? 성실하다던데.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 봐. 참 기특해. 김 여사도 가게에 들러 말했어요. 정숙이, 나도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역시 정숙이 아들이야. 제대로 크긴 컸네.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젠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웃음이 나왔죠.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며 작은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요. 뭔데?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었어요. 빨간 카네이션이 들어있었어요. 5월이잖아요. 어버이날. 깜빡하고 있었어요. 요즘 정신없이 살아서요. 고마워. 꽃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가 났죠. 엄마. 응? 저 CCTV 새 거 달아드릴까요? 낡은 거 말고. 문득 생각났어요. 가게 앞 CCTV. 민수를 다시 찾게 해준 그 카메라. 아니야. 왜요? 고장난 지 오래됐잖아요. 필요 없어. 민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지켜볼 필요 없어. 믿으면 되니까.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뭘 달까요? 꽃, 꽃이요? 응. 지켜보는 눈보다 믿는 마음이 더 중요하더라. 다음 주말 민수가 사다리를 가져왔어요. CCTV를 떼어냈죠. 먼지 쌓인 카메라. 1년 넘게 작동도 안 했던 물건이었어요. 이제 안녕. 민수가 CCTV를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화분을 걸었죠. 빨간 제라늄이었어요. 화사하고 예쁜 꽃이었어요. 어때요? 예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어요. 와, 저 가게 꽃 진짜 예쁘다. 분위기 완전 바뀌었네. 저기 가게 주인 좋은 사람이래.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꽃을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꽃잎이 반짝였죠. 민수가 옆에 섰어요. 같이 꽃을 바라봤죠. 엄마, 왜? 저 앞으로 절대 도망 안 갈게요. 알아.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할게요. 그래. 사랑해요, 엄마.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익숙해진 그 거친 손. 하지만 따뜻한 손. 나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았어요.
CCTV는 사람의 겉모습을 기록하지만 마음속까지는 비추지 못해요. 렌즈는 진실을 담지 못하죠. 진짜 중요한 건 카메라 너머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믿음과 용서, 그리고 사랑. 그게 저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엄마, 빨리 들어가요. 추워요. 응, 가자.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가게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빨간 제라늄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우리에겐 카메라가 필요 없어요. 서로의 눈을 보며 살면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어요. 민수는 매주 주말마다 가게 셔터를 닦았어요. 저는 그 옆에서 화분에 물을 줬죠. 엄마, 이 꽃 얼마나 오래 가요? 잘 키우면 몇 년이라도 가.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죠. 뭐가? 엄마랑 저요. 오래오래. 당연하지. 5월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제라늄이 바람에 살랑거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저 가게 참 따뜻해 보이네요. 꽃이 예쁘니까 가게도 밝아 보여.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CCTV에 담기지 않는 사랑이 있답니다. 그 말에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어린 시절처럼 꼭 잡았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의심했던 시간들, 카메라 너머로만 바라봤던 날들,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카메라가 담지 못하는 것들,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들, 저희는 이제 압니다. 가장 선명한 건 렌즈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건 감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요.